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 맞나요? 예,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신원편 곡지를 하나 골랐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한 4, 50년 전에 일어났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예, 그리고 그 결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정황이 지금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은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하나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각각이 또 각각의 답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 답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답들이 나오면, 각각의 답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면은,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대응도 되고, 위기에,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79년 6월 30일 카터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죠. 요즘 그 모습이 잡힌 거고, 대한뉴스, 요즘 진짜 인터넷이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기록 화면 하나 보려면은 뭐 국회 도성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신문을 찾든지 뭐 테이프를 꺼내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뭐 목숨 걸고 뭐 석사나 박사 논문 쓰는 거 아닌다 하면 잘 안 해지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평범한 민간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때 와가지고 뭐 다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며 내부 실상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초근대사라는 이유로 뭐 역사학계나 뭐 사회학계에서 이런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그런 능력과 그 기술적 기반이 너무나 튼튼해져 있는데, 하루 전의 경험도 우리가 되새겨서 일신, 우일신에서 오늘 반영을 시켜서 뭐 소위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인류가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퇴보라면 퇴보고 거기에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단지 근대사다, 판정을 내리기 빠르다, 그런 이유로 도외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역사라는 부분을 박제화하는 겁니다. 박제화. 예. 그러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안 가지면 안 가질수록 그들 전문가들의 영역이 공고해지는, 뭐 넓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희한한 기괴한 뒤틀림이 또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죠. 일제시대 때 이후로. 자, 그때 그런 것들의 개연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한뉴스에 앵커가 읽어주고 나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익숙한 표현이에요. 지금도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바이든 회담에 갔다 와서도 언론에서 이런 보도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이제 80년이니까 45년 이렇게 된 건데, 한국은 그동안에 이게 이제 카트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투고 갔는데 한국은 그동안의 역경을 극복하면서 박 대통령의 영도하에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다른 나라 영감을 제시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 지금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한국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 한국 핵 우산이. 이게 그때도 강력한 카드고 지금도 강력한 카드로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때 79년이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적이라는 부분에나 비슷했을 거고, 그 따라잡은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못했다가 7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비슷해진 것이고, 군사력은 누적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은 오히려 약했을 때, 제가 봐서는, 예, 일방적으로 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카트가 이때 온 게 왜 왔느냐. 박정희가 독재를 60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신은 많이 사라지고 뭐 인권 문제니 여러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을 때예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국민들의 이제 경제도 좀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좀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민정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안정이 최우선이죠.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을 감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박정희는 당시에 노역으로 돌변돼 있는 상태였지요. 예. 그래서 그런 정황에서 카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카터가 하고 싶었던 말은 민정이양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 뭐 미군 철수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건 압박 카드용 수단이고 정작 목적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다. 민정이양이다. 자, 그 정도로 지금은 강권, 압박하는 차원에서만 이제 압박하는 것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였는데, 그건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됐다는 걸 의미해요. 예,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근데 하는 행동은 40, 50년 전에 비슷한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승만 정권이 끝이 날 때 이승만은 끝까지 있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그를 결국 하와이로 빼낸 것은, 모셔간 것은, 또는 납치해 간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 CIA가 개입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를. 예, 그때는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버텼으면 더한 일을 했겠죠. 그렇지만 1979년만 해도 그 정도는 못했지만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던 거죠. 다른 종류의 압박을 가했던 거죠, 이렇게. 예. 그게 이제 박정희가 거부하죠, 이때. 예. 거부하면서 이제 사주국방 막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한국 민주주의 토착화,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말 하면서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뱉고, 그림 속의 인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형욱이고, 옛날에 중앙정보부장이고, 김재규 앞에 중앙정보부장, 앞인가? 예,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중앙정보부장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고, 북한 출신이. 이 사람이 언제 죽느냐? 뭐, 이거 거의 우리 중앙정보부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이 된 걸로 봐지고, 그런 뭐 정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79년 10월 7일, 카터가 다녀간 지 3, 4개월만 있다가 죽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 뒤에 뭐 참혹한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명을 한 셈이잖아요. 미국으로 망명 비사에 가서 박정희 노선을 걷는데, 이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프레이저 청문회라는 게 있었어요. 프레이저 상원의원인지 하원의원인지 한 청문회인데, 이때 무슨 이유로 청문회를 했느냐? 코리아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코리아 게이트.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죠. 돈을 써서 수백만 달러를 미국 정치인들한테 돈을 써서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이제 로비를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예. 그거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정인으로 이제 김형욱이 나와서 박정희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더 이야기 많다 할 거 회고로 또 쓰겠다 막 썼죠. 예. 그래 하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건 대부분의 여러분 아실 거고, 이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뭐냐면은, 한 나라,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보듯이 봤을 때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라는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까지 한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와 유사한 청문회를 본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홍콩에 문제 있었을 때, 홍콩의 그 민주화 투쟁 하던 사람이 청문회나 또는 다른 형식을 빌어서 의회에 와서, 미국 의회에 와서 발언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조성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큰 정치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그렇다고 진짜 뭐 고통받고 있는 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모든 기회를 준다, 거기에 그런 거 아니지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는 미국의 큰 정치적 흐름과 맥이 닿아 있을 때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거예요. 즉 이것도 이걸 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게 77년에 있었거든요. 6월에 이미 이때부터 박정희 정권한테 압박을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그 6월 달이면 아까 이런 와중에 79년에 카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오래 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걸 미국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79년에 카트가 다녀가고 한 3개월쯤 있다가 이제 부마 항쟁이 발생을 하죠. 이건 그 당시를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던가 이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촌 형이 이 대학생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권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 신뢰감이 뭐 증명되지 않은 연대감이 있었다고 봐져요. 예. 예.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점에 다다라서 박정희가 이제 총을 맞고 암살당하는 일이 결국에는 같은 해에 발생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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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배후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맥락이 그러니까. 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상상하는 데는 무리는 전혀 없어요. 예. 또 그 당시 이제 시민사회 세력들도 이게 이제 미국이 한국의 민정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온 게 전두환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반격을 취해서 오히려 쿠데타를 벌여서 정권을 잡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정희가 이제 미국이 그런 태도를 비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주 국방, 그래서 뭐 핵무기 개발하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세뇌시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5.18 광주민주항쟁이 발생할 때 그 당시 이제 시민군이나 대학생들은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거다, 우리 편에 있을 거다라고 믿었었다는 게 정황상 이해가 돼요. 왜? 박정희를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정권을 인정해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거쳐가면서 진행되고 있고, 흑백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도 똑같고 미중이 하는 일도 똑같다.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흐름이 없느냐? 뚜렷한 흐름이 있죠. 서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잽도 날리고 어떨 때는 악수도 하고 어떨 때는 뺨도 때리고 이러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강화의 광성보인데 여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여기에 가면은 박정희가 한참 반미,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힘을 키워야 되겠다. 물론 그거에 이제 본질적인 동의는 내가 이 정권 더 오래 가지고 가겠다 이거죠. 노역이죠. 그때는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이제 시기에 이미 도달했던 것 같고 압박을 가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은 강해졌으리라고 봐요. 예. 그 핵심에 있던 70년대 후반에 그의 흔적이 여기 남아져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반미의 길을 기른 거죠. 길을 걸은 것이죠. 예. 광성보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중요한 거 볼게요. 신미양이요. 즉 미국이 우리한테 개항을 요구하면서 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강화도에서. 예, 그 1871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콜로라도 함이라는 그런 이제 군함이 왔는데 그때 우리 광성보가 함락이 되면서 350명의 이제 병사들이 순국을 해요. 전사를 해요. 예, 그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박정희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볼게요. 자, 이 광성보에 가면은 이 보면은 이제 위에 그 어제연하고 뭐 그 장군들 위에 이제 사당은 따로 있고 저 위에 요 밑에는 그때 이제 수습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몇 군데 이제 모아서 묻어요. 사망한 병사들을. 그래서 이제 무명용사 묘가 또 요 밑에 있어요. 요런 것까지 챙겼다는 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이제 강화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디오라마가 있어요. 예. 이제 그 광성보 그 돈대를 이제 올라가는 미군 수병들하고 그 이제 위에 돈대를 지키는 우리 이제 병사들 간의 전투 장면을 이제 실감나게 묘사한 부분이에요. 예. 이 강화는 좀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잖아요. 옛날에도 최전선이었고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시절부터 여기는 여기 삼낭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동강에 쭉 올라가다 보면 밀양 밑에 삼낭진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다 해양 교통의 거점이에요. 그게 다 삼낭 이름이 같아요. 예, 보면 아주 고대부터 여기가 삼낭진은 내륙이고 이 강화도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 조상들의 영역을 가운데서 이어주던 한강하고 핵심적인 지역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군도 이리 들어온 거잖아요.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한번 그 당시 참전했던 최고 지휘관이 중령이고 그 밑에 이제 부관으로서 소령이 있어요. 소령이 이제 돌아가서 회고록을 썼어요. 이제 요 신미양요에 대해서 그 전투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것인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광성보 함락에 있어 미군의 작전은 힘겨운 곳이었다. 이곳은 강화의 진지 중 가장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 소비군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미군은 함성을 지르며 진격해 들어갔고 탄약을 갈아 넣을 여유도 없었던 조선군은 창과 칼로 방어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으며 모래를 뿌려 상대방의 눈에 손상을 주려 하였다. 그들은 끝까지 항전하였고 수십 명은 총탄을 맞아 강물에 나뒹굴었으며 어떤 자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거나 물속으로 투신하였다. 조선군은 근대적인 총기를 조선군은 근대적인 총기를 한 자루도 보유하지 못한 채 찐갈총이나 노후한 전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근대적인 미국 총포에 대항하여 싸웠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장렬하게 싸우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전사하였다.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국민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을 보셔도 아직 이건 상대방의 관점에서 쓴 건데 그 당시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미군과 전투했다. 전투에서는 졌지만 절대 사기에서는 밀리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표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성보 저 바닷가 쪽에 가면은 해안을 약간 이렇게 이제 성벽을 쌓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강화 전적비 정화 기념비 1977년 10월 뭐 묘하죠. 다 이때예요. 박정희가 미국하고 각을 많이 세우던 시절이에요. 부담감을 느끼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현상이 쓴 글이에요. 이거 뭐 다 길어서 좀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읽어볼게요. 끝부분이에요. 이제 강화 전적비, 정화 기념비, 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병인 양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침탈을 받은 곳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다가 광성보, 신미양요, 미군과 싸운 곳에다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이걸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앞뒤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왜 이 강화 전적비가 이 광성보 미군과 싸운 이곳에 설치됐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요. 민족의 자주정신과 호국의 기상을 이어받는 국민교육의 정신적 도장이 될 곳 정화하라며 분부하셨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국민교육 헌당적인 냄새가 좀 나고 그 당시는 이게 상당히 아름다운 말로 들렸을 텐데 세월이 40-50년 지나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가 나아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보면은 왕이 쓴 것 같잖아요. 왕이 백성들한테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인 나라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국민을 교육시킨다는 거. 국민 교육 현장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제법 교육은 된 것 같습니다. 뭐 독재자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내용을 여기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의 심리 상태가 이랬구나. 이것을 반미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사망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 미국은 우리 중요한 정치 행사에 정치 이벤트에 다 관여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많이 걱정을 했겠죠. 박근혜 마무리에도 미국이 관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안 잡잖아요. 이번에 왔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밝혀지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40-50년 지나서 우리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썼던 슬라이드죠. 그 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했다. 자, 종전선언 합창을 했다. 이 말은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뜻이 뒤에 깔려 숨겨져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전선언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왜냐, 판문점에서 휴전에 서명을 할 때 협정서에 우리는 거기 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 간에 하는 종전선언이지. 우리가 우리가 미국 보고 하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 아닌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자체가 어폐가 있고 또 어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뱉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박정희가 그 이현상이 쓴 글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예. 나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종전선언을 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미국이 만약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지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 때 어느 때보다 몇 번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린데 지금은 막아서고 있는 셈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미국이 묵고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는 묵고할 힘이 없고 국민적 지지도까지 낮아요. 지금. 그래서 낮은 지지도에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안방을 다독거리는 차원에서의 한 말 같은데 말이 좀 과하게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미국 간의 관계만 하더라도 치고 받고 뭐 악수하다가 뒤로 뺨 때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그래요. 러시아하고도 그래요. 지금 죽일 듯이 싸우지만 협상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관통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볼까요? 우리 동네 이제 플랜카드 걸렸던 건데 한미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죠. 미국 가서 한 거. 핵 협의체 창설 저걸 되게 강조했는데 이 관계만 보더라도 보세요. 작년에 바이든 와가지고 문재인을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니까 전화를 하고 말았죠. 큰 신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체제를 통해서 북을 압박하겠다. 예, 핵무기 빌려달라. 이러는 요구에 대해서 자신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말로 비켜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월에 낸시 펠로시 건으로 와서 그때는 아마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염두에 크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국의 준비를 요청했을 거예요. 하려고 했을 거예요. 반대했죠. 안 만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막 찢고 볶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8.15 때 담대한 구상을 내놔요. 담대한 구상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북한이 핵 비핵화를 선언만 하더라도 인프라를 다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게 하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가 그겁니다. 북미 간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겠다. 그게 종전선언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북미 간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는데 내가 가운데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겠다.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고 몸소 발을 담궈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종전선언을 찬성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아주 복잡하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왜, 뭐랄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것을 냉랭하게 대했던 바이든이 왜 이때는 불러다가 핵협의체 창설이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줬느냐. 그럼 저건 아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내 핵무기를 다른 나라와 협의해서 쓰겠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수사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해준 거는 뭐냐. 이거를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12월 말에 북한의 무인기 용산상공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뭐 우리 내부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 내부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싫어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기에서 뭐 숟가락 하나 놓고 그런 적이 있죠.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뭐 핵무장이라는 건 어렵지는 않으니까 기술적으로. 예. 투발 수단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이 이때는 유화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윤석열을 다독거렸다고 봐요. 핵무장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잘 해줄게. 그리고 한국 가서 충분히 이렇게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줄게. 핵협의체. 예.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는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한국이 막 나갈 수 있을까봐. 지금 중요한 일들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자유총연맹에서 왜 그러면 과격한 발언을 했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늦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도 선의의 도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왜냐?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움직임을 봤더니 또 작년처럼 몽골에서 북미 종전 관련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합당한 추정이에요. 제가 보기에. 야, 미국은 뒤통수 맞았네. 화났네. 예. 난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급격히 우경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전 정부 세력들 전부 다, 이때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반국가 세력으로 딱, 몰았잖아요. 그게 대해 어떤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전투 준비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즉,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 힘으로 미국의 힘을 이길 수 있느냐? 미국이 생각하는 큰 그림에서 작은 한 부분인데, 예? 폭포수가 흐르는데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게 막아지겠느냐? 이런 결론이에요. 예. 이제 궁금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이런 대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도를 많이 나갔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그걸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의 모순 속에서도 그런 말을 뱉은 거예요. 종전선언 반대는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미국의 내정이에요. 미국의 외교예요. 맞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랑 아프리카 어떤 나라랑 수교를 맺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자주국가인데.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전선언은 북한과 미국이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발벗고 나서서.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해서 남북 교류를 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1년 만에 말을 싹 뒤집는 거잖아요. 자, 서로 치고받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말에 꼬리 물기 싸움을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도 버거운데, 중국도 버거워하는데. 그건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 미국이 또 이 말 했잖아. 그게 반해. 여론전을 벌이면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이 관여해서 언론에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가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때도 그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미국은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영향력을 지난 80년 가까이 행사해온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죠. 자, 그래서 내부 단속을 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런 무모한 움직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부 부처 1급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했다. 공무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부처 하는 일이 싹 다 내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비서관 출신 차관들한테 차관들을 내보냈다. 자, 이거는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자, 좀 버티다 보면은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복지부동 공무원은 국회로 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좀 버티다 보면 정권 바뀔 것. 제가 옛날 이 말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 때?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되게 그 근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말은 지금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상당히 과격한 말이거든요. 저거는 공무원들 전체를 복지 부동으로 싸잡아서 비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면상에다가 그냥 빰딱 웃어야 되나 똑같은 거예요. 저런 말은. 그만큼 행정부가 장악이 잘 안 된다.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지금 많은 정책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버티면서. 예. 지난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밑에 경찰관들을 한테 핑계를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관 커뮤니티가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 자, 지난번에 영공 침입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누굴 비난했습니까? 연락도 안 된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결국은 군에다가 비난을 가했단 말이에요. 군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는 볼멘 소리 정도로 나오죠. 돌아서면 욕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통치의 수단이니까. 지금처럼 누구를 빨갱이로 몰고 탄압을 가하고 구속을 시키고 하려면은 그 권력기관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검찰일 때는 검찰이 하면 돼요. 근데 나라를 통치할 때는 아니에요. 힘을 쓰는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검찰은 고소하는 것밖에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조현천이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군 장악력도 높지 않다고 그래 봅니다. 예. 옛날 이종섭도 사실은 별 셋으로 국방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의 사례에서 군심을 잃었어요. 여러모로. 무기 도입권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자, 거기다가 지난번에 뭐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현천 사건으로 인해서 기무사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갔다. 그것은 군을 내 밑에 놓고 확실하게 주무르겠다. 군도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죠? 예, 우리 공무원들 군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거는 윤석열이 군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봐요. 내 패턴대로 따라와 주세요라고. 예. 어떻게 보면 군이 가장 힘이 있는 세력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데타 음모를 세웠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검찰과 이렇게 비교한다. 국정이라는 수단에 올라와서 같이 어깨를 겨루는 상태에서 뭐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군을. 그런 상황이고 또 조현천 것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그 쿠데타 음모가 여기 보면 국방부 장관 요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에요. 그냥 군에서 한 거예요. 예. 미국하고 줄을 댔을 수가 있어요. 미국하고. 그래서 이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급급 귀국할 정도의 큰 사안이었어요. 다 긁어 모았죠, 자료들을. 그런데 조현천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할 때 조현천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방관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미국이 박근혜를 제거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여론전. 자, 옛날 같았으면은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사건에 무슨 이렇게 제보나 뭐 그게 뭐 아이패드든지 뭐든지 간에 나왔을 때 그것을 처음 보도하는 그런 기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캔들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군이 쿠데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촛불 항쟁이라고 하나요? 혁명이라고 하나요? 그때 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증거가 대시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줬는지 그 데이터를, 자료를. 근데 정황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도망갔다, 잡지 않았다. 예. 엄청나게 큰 일인데 뒤지다 보니까 미국이 뒤에 있더라. 그래서 손을 못 댔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 예.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군을 수석거려서라도 정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수겸장을 썼다. 그렇지만 한국의 촛불혁명이 좀 과하게 타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력이 있었다. 신선한 부분에서 세상에 이목을 끌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거든요. 여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군을 활용하는 카드를 버렸다. 즉 한국이 성장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지도자들에게 기대서 우리가 큰 발전을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4.19, 그다음 6.29, 또 뭐 부마 항쟁, 지난번 촛불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궁합을 맞춰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게 우리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깨어 있다는 게. 예. 그래서 그때도 조연천이 그걸 못 갔는지 몰라요. 미국이 그런 판단을 못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만들어서 우리 공유하면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생각을 폭을 넓히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고 어제의 역사를 오늘 되새겨 봐야죠. 예. 매일 새로워지려는 노력,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다 같은 혼란이 온다면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의 조상이, 우리 기억도 못한 조상들이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가면서.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